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벌어져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는 10% 안팎이면 이번 주는 12, 3% 많게는 15% 안팎 네네. 정도로 이제 윤이 네. 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 쪽에서 분위기를 보면 이대로 잘 관리만 해가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니까 그거는 말을 꺼내지 마라. 그런 일 없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순순히 그냥 이쪽이 맥없이 이재명이로 이렇게 가면서 차이는 더 벌어지면서 질 것처럼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졌을 때 그야말로 이 좌파 가문이 멸문지하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윤이 아무리 정치 보복을 안 한다 약속을 해도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숙종 때 장희빈 때가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사극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 장희빈이 이제 왕비가 되면서 이제 서인들이 이제 몰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인들이 이제 무리한 이제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민심이라던가 이제 당시 이제 국왕이었던 숙종의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니까 결국 이제 환국이 되면 다시 환국이 돼서 이제 남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장희빈이 민비 그 민시양비를 이렇게 저주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서 결국에 그것이 이제 장희빈의 목숨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집권 세력이었던 남인이 굉장히 좀 몰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은 철저하게 이제 그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까지 이제 죄를 물어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철저하게 더 탄압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그런 이제 그 저주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온갖 권력 기관과 언론의 대부분과 심지어 이제 그 사이비 언론인 김어준 그다음에 급기야 이재명이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이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순히 이 국면을 그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도록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좀 보수의 기득권층들은 좌파들의 이 절박함이나 또 이 지난 5년 동안 문 정권의 이름으로 자행한 일들에 대한 심각성 이런 문제들을 당사자들은 훨씬 심하게 질 수 없다 도저히 라고 느낄 거라는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지지면 지는 거지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야 문재인이가 한번 되면야 그걸로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됐듯이 지금 어떤 이른바 진보 좌파 세력 쪽에서도 지금 이것을 정권을 한번 잃을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번에 빼앗기면 다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것이다. 완전히 어떤 세력이 제거될 것이라는 걸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중에 나름 핵심들은 한국 사회를 좌파가 한번 집권할 때마다 어느 쪽 정도로 갖다 놓겠다. 그래서 점점 친북 좌파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나름 목표도 있고 문재인이 저렇게 친중을 하고 친북을 하는 부분이 단순히 문이 그쪽에 대해서 꽂혀서 그런 게 아니라 좌파 전체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분명한 단계적 어떤 계획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좌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나머지 어떤 이익권이나 비리에 보면 수골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비리에는 또 능통한데 아주 창조적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좌파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되면 좌파 세력 자체가 이제는 한국에서 발을 못 디디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내하고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들이 이런 걸 순순히 감내할 리가 없다.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해볼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 틀 자체도 사실은 뭐 좌파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깨어왔죠. 그러니까 뭐 기존의 이제 뭐 삼김 시대 정치 때만 해도 어떤 뭐 가족 얘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분열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97년 대선, 2002년 대선에서 이제 뭐 아들, 뭐 부인, 막 그 허위 사실들을 막 유포시켜서 또 이제 공영 방송까지 동원해서 그런 것도 선거를 완전히 결과를 조작을 했었고 지난 뭐 2017년 대선만 하더라도 이게 뭐 개표 부정이다 뭐 이런 걸 자기가 생각하기 전에 드루킹이 바로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체적으로 확인된 마당에 과연 2022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서 이전에 했던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이 선거를 그대로 진행을 시킨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이 버티면 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좌파의 그 긴 어떤 저것들 나름대로의 역사에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건 그야말로 반개에 그냥 육두품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 노비해서 뭐 면천에서 좀 벼락 출세한 정도에 불과한데 네. 저런 사람 하나를 좌파들이 감당을 못 해서 이재명과 함께 좌파가 같이 수장을 한다, 침몰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박원순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참여연대 등을 통해서 정말 그 좌파 진보 이른바 진보 좌파에게 아주 꿀 같은 양분을 정말 20년 가까이 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계속 뭐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서울시장을 통해서 서울시장을 10년 동안 하여튼 서울시 예산 등등을 통해서 뭐 김어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먹여 살렸죠. 예, 먹여 살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소녀 가장의 어떤 그런 이미 그런 사람 존재였지만 뭐 아시다시피 사실 박원순도 정말 운동권의 반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은폐하고 감추고 외웠겠던 그 성 관련 추문으로 박원순이 저렇게 뭐 스스로 결단을 했는지 어땠는지 아직도 그것도 뭐 제대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몰락을 그대로 방치했듯이 그에 비하면 또 이재명은 참여연대조차의 어떤 경력조차도 제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 좌파 입장에서는 박원순도 저렇게 뭐 쓰던 말을 버렸는데 이재명 따위에 연연해가지고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싶어도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희정도 상당히 운동권에 좀 발이 넓었고 네. 김경수도 뭐 운동권의 주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반개 정도는 되는 반개 정도는 됐는데 저렇게 제거됐고 네. 그리고 이제 조국 같은 경우에도 뭐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라 뭐 지식인 계층에 뭐 이쪽에 살짝 붙어서 갔지만 산호명에도 뭐 약간 이렇게 숟가락은 담그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이 첫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는 나름 폴리테이너 뭐부터 해서 상당히 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는데도 조국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도라면 조국이나 박원순, 안희정, 뭐 김경수보다도 사실은 급이 더 약한데. 더 약하죠. 그런데 저런 이재명을 감당을 못해서 뭐 좌파가 그냥 같이 갈 거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월요일이니까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13%, 15%까지 벌어져요. 네네. 11월 달까지 지켜보다가 이재명이 한 자릿수 안으로 못 집어넣으면 12월 달에는 어떤 행태로든 제거 작전이 시작되지 않겠나 이러고.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재명은 뭐 지 문제지만은 문가리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딴 사람도 아니고 무슨 검찰총장인 윤석열이가 집권했다. 네. 근데 지금 윤하고 문하고 아무리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서로 믿겠습니까? 내가 그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노무현이 마지막에 밀어줄 사람이 없었죠. 정동영이도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정동영 그 진영을 법적으로 끌어볼까도 생각을 해서 좀 걸기도 했고. 그리고 차라리 이명박을 마지막에 테러로 보고 그랬는지 BBK도 무혐의로 틀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터져 나왔을 때 대선 끝난 이후에 하는 걸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도. 그런 노무현조차도 어쨌든 뭐 내가 자세하게 들은 썰들은 있지만 썰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이명박과 그다음에 그 노무현 이명박과 노무현 관계에서는 적어도 물밑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상호 교감은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런 그 교감을 한 이명박과 노무현에서도 결국은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한 사람이 자살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석열과 그 문재인은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제일 이제 뭐 여러 가지 눈에 띄지만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뭐 노태우 대통령 유족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전두환 없는 노태우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이 이제 가는 모든 그 다음 자리를 노태우 대통령이 이었고 결국 대통령 자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승계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김영삼, 김대중은 뭐 정말 말 그대로 애증의 관계로 40년 넘게 이제 서로 이제 정치적 역정을 함께했던 사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당선으로 따지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제일 1등 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라 할 정도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제가 뭐 우리나라 특히 뭐 다른 나라는 좀 안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약속이 이전 구 권력과 신 권력 사이에 있는 그 합의 내지는 모종의 뭐 묵시적 합의 같은 거 참 부질없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뭐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뭐 정치 경력이 또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또 원래부터 무슨 연이 있던 사이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또 게다가 그 윤석열 총장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힘이라는 것이 아직도 미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 했을 때 과연 뭐 지지층이라던가 주위에서 어떤 문재인에 대한 어떤 정리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그걸 뭐 무마시킬 만한 힘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정치 보복이 있고 없고는 뭐 그거는 정말 자기들까 뭐 그냥 지금 립서비스 생각이 들고 반면에 또 이재명이든 민주당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윤석열 지금 후보를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것도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정치 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하는 거는 뭐 그냥 주관적인 뭐 희망 사항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희망 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무현과 이명박에 있어서 정치 보복 문제를 보면 이명박이 되자 말자 고소용 때 위기가 좀 왔죠.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 초창기에 광우병으로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이 슬쩍 흔들어 봅니다. 근데 세게 흔들려요. 네. 수십만 명이 네. 뭐 집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초장의 이명박을 완전히 흔들어서 한번 뭐 낙마를 시키든 네. 박근혜처럼 네. 아니면 뭐 한번 흔들어 가지고 길을 잡아서 이제 이명박이 우리 힘을 알고 무리수를 두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좌파 진영이 총동원돼서 네. 광우병으로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 시위로요. 네. 그때 이명박이 겁을 먹고 한편으로는 그 이후부터 상생하면서 애매하게 처신을 했죠.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개심죄로 그 배후에 노무현이 있다고 보고 네. 서로 간에 뭐 신사협정은 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노무현을 똘마니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이 문을 봐준다 해도 문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민노총이 그러니까 윤이 만약 집권을 하면 그렇죠. 민노총이 윤 초창기부터 흔들어 제낄 거고 그렇죠. 좌파 세력들이. 네. 그러면 윤은 이 좌파 세력들 때문에 정권 초창기부터 흔들릴 때 좌파를 일소해야 되겠다. 네. 그 배우가 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갈 거는 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설명을 내가 좀 짧게 하니까 민노총이 좌파 세력들이 12월 1월에 집회를 계속 이렇게 해두고 있다니까 민노총이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문을 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리를 점거할 파워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네. 만약의 경우에 윤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거리에서의 점거 부분을 계속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민노총이 뭐 당연히 문재인을 향해서 뭐 크게 공격을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지금 정권 지금 복잡한 것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지금 뭐 올 초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게 뭐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이야말로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좌파 기득권의 뭐 완전히 핵심 중에 핵심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뭐 소장님이 물론 가장 선명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 뭐 보수 세력 중에 뭐 그런 정도 언급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등으로 지금 뭐 2년 가까이 뭐 집회라던가 이런 역량을 지금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뭐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동계 훈련 등을 통해서 못 만들듯이 지금 좀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과시를 통해서 결국 윤석열이든 하여튼 향후 교체된 정권을 향해서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또 역량을 발휘해서 한번 흔들어 보겠다. 그것이 뭐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윤의 지지율과 또 97년의 이해창, 2002년의 이해창 등을 좀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말하면 다 기억하시는 부분입니다만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참 이회창 제가 뭐 나이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지금 또 윤석열이나 이렇게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참 이회창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아시는 것처럼 35년생이시며 35년생이고 이제 서울대 법학과 53학번, 그다음에 재학 중에 이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서 1960년에부터 이제 서울지방법원 판사 생활을 했는데 이 양반이 1981년에 만 46세의 대법관에 이제 처음 임명이 됐고, 뭐 당시에는 좀 그 연임 관행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법관을 2번이나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그래서 당시 뭐 김영삼 정부의 뭐 개혁의 아이콘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께 이제 정치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시는데, 뭐 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분이 뭐 그 감사원장, 국무총리 뭐 이렇게 하실 때 정말 국민적인 지지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치판에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개혁 세력의 지지 이탈을 이제 우려해서 결국 이제 끝내 김종필과의 연합을 거부하고 또 김영삼 전 현직 대통령하고도 마찰을 가져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김종필은 이제 김대중의 이제 품에 안기게 되면서 이제 DJP 연합에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선거에 이제 경미한 차로 패배하게 됩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른바 이 양반이 개혁 세력의 어떤 개혁의 아이콘으로 되다 보니까 뭐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개혁의 아이콘으로 아마추어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또 마찰이 벌어지고 또 이인재가 출마하게 되고 이렇게 표가 분열되는 속에 대선을 실패하게 되었고,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아주 제왕적 총재란 말이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박근혜 당시 이제 그 의원의 이탈도 진압을 하고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네,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 97년 대선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가장 유력한 후견인을 행사했던 이제 김윤환 의원 세력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2000년 총선에서 그렇죠. 완전히 학살해버리고 민국당으로 출마시켜서 민국당이 뭐 두석인가 없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김윤환이라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그 중요한 대선 길목에서 그래도 TK 세력에서 상당한 비중이 있던 인물인 김윤환 의원을 제거했던 게 과연 이게 옳았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결과적으로 뭐 최고 엘리트라는 그래서 좀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이미지를 사실은 이때 당시 뭐 그 개혁으로 또 다시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내보인다는 의미로 김윤환 의원을 제거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인 마력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이 나는 부분이 당시 이제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제 노무현이 이제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이회창 후보의 어떤 바로 생방송 라이브가 이제 저희가 생중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회창 당시 후보의 언급이 나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했던 게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이재명을 만나서는 이제 뭐 성남 법원을 자주 뵀다 하고 하다 보니까 당시 이회창 후보보다는 좀 나은데, 어찌 됐건 강한 이제 정치력은 이제 2002년 대선을 확보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리 다툼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난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이회창은 개혁 세력의 어떤 표상이 아니라 완전한 기득권의 어떤 상징처럼 되면서 반대로 반기득권의 상징인 노무현 후보의 대결에서 다시 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몇 번, 한 3번쯤 봤나? 둘이서 본 게. 네. 상당히 샤프하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그 부분에 과거에 이제 군부들식의 그런 보수 기득권을 자기는 탈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습니다. 자기는 또 한편으로 어나더 새로운 이 엘리트 기득권의 상징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살아온 방식이나 주변이 전부 이 엘리트라는 사람들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지만 고시 사실을 본 엘리트 기득권, 그렇습니다. 법조계 엘리트 기득권들이 자기 주변에 다 있고 자신 스스로 자기 삶이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득권으로 네네. 사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대중들이 뭐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뽑혀야 시험 될 보고 사람 서서 뽑으면 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그 권력 의지만 있고 자기가 대쪽이었다고 감사원이나 그렇습니다. 뭐 그 총리를 할 때 보였던 그 이미지가 국민이 항상 기억을 할 거라는데 네. 국민은 감사원이나 총리할 때 그렇죠. YS한테 달라들었던 그 저항을 그한테 기댄 거지.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후보로서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기득권적 엘리트 의식, 고시 엘리트 의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자기한테 대해서 저항감을 느낀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3학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쟁통에 뭐 부산이니 서울이니 서울대학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 뭐 입학 관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5.3학번이라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무렵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나름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최고 어떤 학부로 서울대 법학과에 이 양반이 입학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뭐 81년도에 이제 50 정권에 의해서 대법관에 역임되셨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뭐 최근에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논란이 되었지만, 확실한 건 하여튼 뭐 권력의 정통성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인사를 할 때 각 계에 가장 이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과감하게 발탁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이회창 그 판사가 이제 대법관까지 임명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하고 이제 변호사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대법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뭐 이러지 과거에는 뭐 사실상 뭐 법원석이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을 걸었던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이회창 대법관은 굉장히 법리를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대법관 중에는 이회창이 최고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뭐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가지면 오히려 이상한데 이제 그것을 정치인으로서는 깨지 못한 것이 이제 이분의 한계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서민의 삶에 대해서 좀 둔감했죠. 네, 전혀 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97년에도 뭐 각각 한 2% 안팎으로 조금 부족해서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2002년에도 네. 두 번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쓴다든지 네. 새로운 어떤 이 황골 탈퇴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됐을 건데 두 번째가 표가 좀 더 벌어졌잖아요. 네,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 떨어지고 왜 떨어졌는가를 몰랐던 거죠. 네, 분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왜 그 주변에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3번 더 나왔잖아요. 네네. 이명박이 될 때 네네. 나와서 3등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법조인이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 이미지가 상당히 기득권자로서의 기득권 엘리트로서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뭐 초반에 뭐 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지도가 뭐 내년 3월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으로 뭐 후보가 계속 유지되면은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이재명 공격을 뭐 상가해야 된다는 희한한 얘기도 좀 요즘 시중에 나누는데, 근데 저는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이 스캔들 파문을 봤을 때 좀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그런 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름 그래도 기득권과 아주 밀착되는 아주 교묘한 방법도 가지고 있고 실제 그 유착이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 물론 이제 이재명이 워낙 대장동 사태라는 이제 스캔들이라는 이 아주 끔찍한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어서 저도 뭐 이재명의 어떤 뭐 다시 부활 가능성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노무현과 유사하게 어떤 자신의 과거에 불우했던 어떤 그런 어린 시절 어떤 그런 경험이 또 가지고 있는 나름의 대한민국에서 파괴력은 또 그로 인해서 결집되었던 지지층의 힘이란 걸 또 무시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미우나 고우나 10년 넘게 선거 경력이 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은 아직도 좀 상당히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뭐 이재명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어떤 사람이 또 그만큼의 또 후보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좀 저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정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후보 교체로 이론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세력에는 큰 어떤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어느 모로 보아도 하여튼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해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나 어떤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유불리와 상관없이 좀 끊임없이 뭐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의 이제 범죄 행각에 대한 이런 각각한 여론으로 볼 때 저도 언젠가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저도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소장님도 이전에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윤석열 후보도 만약 당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전두환 발언이라던가 또 이에 대한 뭐 번복이라던가 5.18를 뭐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누가 원하지는 않는 얘기이지만 어떤 상당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윤석열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거에 노회한 이해창이 3번이나 실패하고 실패할 수 없는 선거들을 진 부분은 그때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네네. 첫 번째는 이 DJP 연합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또 이인재 출마라는 변수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첫 번째 파란만장했죠. 정몽준의 출마와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마지막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의 또 지지철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변수로서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정몽준의 지지철회가 결국 노무현이 되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네네. 지지한 것도 단일화해서 지지한 것도 기여했고 지지를 철회한 것까지도 기여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좌파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몽준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있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이제 뭐 지지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죠. 네. 앞으로 대선 전날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인기도 지지도 가지고서 어떤 뭐 낙관을 하거나 비관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누가 더 국민이 싫어하는 짓을 할 것이냐. 현재는 이재명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투기 스캔들에 지금 얽혔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정도의 뭐 파급력이 있는 스캔들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스캔들도 쌓이면 또 어떻게 뭐 민심의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려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프레임을 가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을 끌어안는 후보가 정도로서 이기는 것이 이제 그것이 낙관하고 안심할 길이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선에 당선될 만한 이유를 갖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항시 남 때문에
이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이 사람 찍어주겠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학만으로는 당선이 부족하다. 네. 예, 그거에 이 필요 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 조건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 후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명박근혜가 보여줬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지